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브리핑에서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되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를 끊는다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초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되면서 곳곳에서 비상입니다. 수술이 많이 줄면서 병원으로 공급되는 혈액량도 줄었고 보관만 하다가 폐기하는 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혈액량이 부족할 때면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예외입니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면서 혈액 수요도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량은 이전과 비교해 10% 안팎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피 전체를 뽑는 전혈은 35일, 성분 체열기를 통해 뽑아내는 혈소판은 5일에 불과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하루 평균 1.8건씩 혈액 폐기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2, 3월 하루 평균 0.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헌혈을 하는 만큼 수술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좀 맛이 아쉽죠. 폐기된 혈액은 대부분 혈소판이었습니다. 혈소판은 피를 멎게 하는 기능으로 혈액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이고 수술실에서도 빠질 수 없는 혈액 성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버려지는 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관 기간이 짧은 혈소판보다 되도록 전혈 헌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쓰여야 할 이런 자원이 폐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불필요한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혈액 관리 그리고 수급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혈액 폐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올 경우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득표자 2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해 26일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회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는데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원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이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난 14일에 황상무 수석이 언론사 기자들, 특히 MBC 기자를 상대로 회칼 테러 발언을 한 이후 6일 만에 이 사의를 수용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을 둘러싸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남 홀대론을 지적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에 이어 어제는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을 우대하도록 하는 당원 당규를 언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 당선권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그거를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돌며 서울 표심을 공략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여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안양시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격려하면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북을 지역 총선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과 인천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전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한강벨트 등 주요 격전지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집니다. 이어 인천 지역 전통시장과 상가를 돌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종로로 가봅니다. 이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가 있는 이곳은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지역구로서 대권 잠룡의 필수 코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곳 종로에 수성과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법조인 출신 3명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총선 도전지였던 충북을 떠나 과거 장인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곽상원 후보입니다. 제 명함 하나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앞세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많은 변모가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역은 2022년 민주당 후보가 불출마한 재보궐선거 때 입성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입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뒤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재선을 노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괜찮아요. 네,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저 국회에서 민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란 공직 이력이 강점입니다. 공적 분야에서 제가 법관으로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를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인구와 소득 구성은 다양한 편입니다. 서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중앙의 대학가를 품은 해화동과 이화동은 부동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로의 진짜 변수는 이곳을 거친 수많은 정계 거물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지역구 표심이 유독 전국 민심을 따르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판세도 어느 한쪽 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16대 때부터 18대까지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배지를 달았지만 2002년 정세균 전 총리가 깃발을 꽂은 이후 최근 총선까지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주민들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지역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특히 큽니다. 40년 이상 살았죠. 개발을 하면 좋죠.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 여건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재형 의원이 강한 여당을 앞세우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원팀으로 용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 입장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2년 동안 털을 닦은 곽상원 후보는 구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주거지와 대학가, 문화유산 근처의 개발 전략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의 구로 되어 있지만 동쪽과 서쪽 지역, 그다음에 중앙 지역이 서로 그 정책 수요가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각축전에 개혁신당 물결을 타고 금태섭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종로를 프랑스 파리같이란 문구를 내걸며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종로가 정체돼 있고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그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민심은 현재까진 안개 속이란 관전평이 많습니다. 수성에 나선 집권 여당과 재함락을 노리는 민주당, 여기에 돌풍을 기대하는 제3지대까지. 정치 1번지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어제 오후 6시쯤 이 대사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방문해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수차례 밝혀왔듯이 언제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하루빨리 조사 기일을 지정해주길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재판이 재판부 변경으로 다시 공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의 뇌물 공여 혐의 재판을 열고 이후 2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져 재판장 등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는데 준비기일을 통해 남은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에 내린 과징금 처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반면 이 처분으로 JTBC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습니다.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대상인 한양아파트가 이번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앞다퉈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5년에 준공된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업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한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꼽힙니다. 단지 곳곳에는 시공사들이 내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용적률 600%, 최고 56층 이하 아파트 단지에 99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스코 ENC와 현대건설은 각 회사의 고급 브랜드를 내세워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현대건설보다 저렴한 3.3제곱미터당 공사비 79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소유주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한 이후에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합리적인 공사비, 파격적인 금융 조건,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소유주 환급금을 최대한 지켜드릴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같은 평형에 입주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등 소유주의 개발이익 극대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현장을 방문해 원가를 초월하더라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겠다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DH 브랜드와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사업 조건으로 한양아파트가 여의도 최고의 프리미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앞다퉈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는 건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상징성. 수주에 성공할 경우 이어지는 다른 단지의 재건축 시공권 확보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남의 알짜배기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의도는 입지적으로 업무 중심 지역인 만큼 직주 건조병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외곽보다는 비교적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각 건설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최종 시공사 선정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하던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웠습니다.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입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어떻게 되겠어? 지하에가 시설이 다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전 못 끄잖아. 전기차는 끌 수가 없잖아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선 전기차와 일반 차 모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을 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으시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다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자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한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키워드 몇 개 입력하니까 AI가 생기부도 뚝딱 만들어냈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AI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돕는 챗GPT 기반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건데요. 성실하다, 예의 바르다 등의 키워드만 몇 개 넣어서 주문을 하면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비슷비슷하고 평범한 문장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일부 교사들은
다소 부담스러웠던 생기부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일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생기부를 교사가 직접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에 생기부가 활용되다 보니까 대학들도 이를 걸러낼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분량만 늘린 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없는 일을 꾸며내거나 전체를 AI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 특징을 넣어서 기본 분량을 만들고 거기에 학생 특성에 맞춰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유학 매력 떨어진 중국, 미국과 한국의 유학생이 가장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폐쇄적인 국가 운영으로 중국을 떠났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처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만 2천여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팬데믹 당시 8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11만 4천여 명까지 조금 회복했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이 2019년 11,000명 수준에서 작년에는 350명까지 급감했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이 꼽히는데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 유학 경험이 되려 취업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가 팽배한 중국을 보면서 유학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 사이에 타이완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타이완의 외국인 유학생은 한 해 전보다 31%가량 늘어난 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 유행한 적이 있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치 퇴직 상태처럼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지내는 걸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은 오히려 시끄러운 퇴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끄러운 퇴사는 SNS 등에 자신의 퇴사 사실을 널리 알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직장 내의 부조리나 급여나 처우에 대한 불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큰 관심을 모았던 시끄러운 퇴사 영상으로는 회사로부터 9분 만에 영상통화로 해고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동안 일 때문에 불안했다면서 깊게 심호흡을 한 뒤에 퇴사 통보 메일을 상사에게 보내면서 울먹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업계가 특히 시끄러운 퇴사가 많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인원을 정리 해고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인원 감축으로 업무 부담이 급증한 교사 직군에서도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퇴사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미국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 거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쇼츠나 릴스 많이 보시죠? 이처럼 짧지만 자극적인 숏폼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을 경계하고 멀리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숏폼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독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SNS에 인증하고 좋아하는 문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독서 속도를 테스트하거나 문해력 테스트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를 마치 놀이처럼 즐기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끄는 책들의 내용을 보면 SNS 과몰입 상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분주하고 번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방법, 집중력을 소개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독책 인기 현상을 보면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 역설적으로 독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디지털 도피처이자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미국 싱크탱크에서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계 영김 의원을 불러 대담했습니다. 김 의원은 타이완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보내야 할지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미군을 옮기는 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faced with immediate threat of North Korea. So protecting the security concerns in the Korean peninsula is probably the number one concern in their mind. 김 의원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노리는 건 인도태평양 전체의 패권이라며 타이완 분쟁이 벌어지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건 시의적절하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건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gardless of who occupies the White House, our continued engagement and strengthen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must be our number one foreign policy priority.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주한미군이 더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 지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제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또 도발에 나선 겁니다. 특히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기습적으로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 대응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위협 요소로 꼽힙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도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이 그제 18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조금 전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의 지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반역과 내란죄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법을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특히 외부 간섭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며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카타르에서 진행됐지만 타결에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가자 남부 라파 주택가를 공격해 10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인들이 거주하던 주택 벽면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먹을거리도 가재도구도 남아난 게 없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군이 4차례나 가자 남부 라파 일대를 공습한 겁니다. 북부에서 밀려내려온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소녀는 서러운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AP통신은 어린이 3명과 여성 3명 등 1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간부들이 이 병원을 테러 활동의 은신처로 이용한다는 첩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틀간 벌인 작전에서 하마스 대원 50여 명을 사살하고 18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senior Hamas terrorists have regrouped inside the Shifa hospital
and are using it to command attacks against Israel.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폭격을 가하고 알시파 병원을 급습하는 동안 카타르 도하에선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중재 역을 맡은 카타르 측은 타결에 근접하진 못했지만 절망적이진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e are, as I said, we are cautiously optimistic because the talks have resumed, and that is a good thing, and we hope that that continues, and we hope to build upon that in the coming. 카타르 측은 또 이스라엘 협상단을 이끈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도하를 떠났지만 기술적인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언론은 한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에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애초에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대신 무기 지원에 쓰자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원국들의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만일 프랑스군이 파병된다면 러시아군의 우선적인 공격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약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둘째 날 전 세계 미디어와 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이번 주에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금융정책 회의였었는데 이게 17일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요.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가지고요. 기존에는 그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0에서 0.1%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단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를 했는데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을 해서 금리가 있는 시대로 돌아섰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이 패키지로 왔던 그 양적 완화 정책의 그 수단 중에 하나였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YCC 정책이죠. 이 YCC 정책 역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기 국채, 그 장기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1% 상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식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단을 했고요. 이거에 더해서 일본의 주가가 급락을 할 경우에는 또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입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도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단계에 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짚어주셨듯이 일본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은행에 맡기면 돈을 뭐 더 내야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은행에 내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금융 소비자들이 예금을 맡겼을 때 받았던 금리는 0.01에서 0.2%로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였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시중 은행들이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인데 이 일본은행에 맡긴 예금의 일부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시중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맡긴 예금의 5%,
5%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무엇이냐면 이 시중은행들이 여윳돈을 일본은행의 예금으로 맡기지 말고 저리에 대출을 해주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교수님 이런 통화 정책을 왜 유지했던 게 가장 궁금한 건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를 하면서 내수 소비도 침체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오랫동안 그 투자가 부진을 해서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물가 상승률 목표가 우리나라처럼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률을 달성하는 게 일본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였는데요. 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요. 이 총수요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수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도 좀처럼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내수 소비도 증가하지 않아서 결국은 단기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라고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까지 0%로 내리는 두 가지 정책, 마이너스 금리와 장기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예, 총수요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신의 임금을 인상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요.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즉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됐다. 충분히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가 증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일본 은행이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춘투라고 하죠. 일본의 그 노사 임금 협상 결과요. 이번에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8%였습니다. 이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어선 임금 인상률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난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1%로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또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내걸었던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 총수요가 충분히 부양이 됐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인들이 워낙 자금이 싸다 보니까 자기네 자금을 해외에 이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국가들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금리가 조금 올랐으면 그 해외 투자했던 자금들을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좀 충격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그동안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지금 저물가 상황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금리로 엔화 자금을 빌려서요. 이것을 달러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미국이나 신흥국에다가 투자를 해왔던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엔캐리 투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엔캐리 투자가 특히 2022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주요 선진국들, 미국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에 엔캐리 투자 자금이 전년 대비 무려 48.6%나 증가를 해서 131조 6천억 엔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더 전년 대비 4.5%나 증가해서
137조 5천억 엔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캐리 투자 자금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일본 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엔화로 빌린 자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로 엔화로 환전을 해서 엔화로 빌린 자금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신흥국이라든지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주가도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인상을 해도요. 일본은행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미국도 금리 인하하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엔캐리 투자 자금의 회수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엔캐리 투자 자금도 회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계 금융시장이나 신흥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원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2년물 모두 0.04%포인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크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게 호재였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가격선을 제시고 연말에 출시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1% 넘게 상승을 하고요. 이것이 주도해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로 뉴욕 증시의 그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향후 좀 어떻게 될지 또 FOMC를 좀 봐야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이번에 네. 점도표가 공개가 되니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난 작년 연말에 올해 0.25%포인트씩 3회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게 2회로 줄어들지 아니면 그대로 3회를 유지할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국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가격 산정이 일단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예,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재산세 등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과세를 하는 데만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부동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공시가격 산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예,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재산세 같은 과세를 산정하는 거,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매기는 거, 그다음에 취약계층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정부가 이 그 공시가격,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이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지금 공시가격을 어제 전국 1.52%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했고요. 이것이 지금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낮은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갖다가 69%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원래 이 공시가격을 갖다가 지난 정부에서 매년 10%씩 상승시켜가지고 90%까지 시세의 90%, 시세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실거래 가격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 단계적으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매년 10%씩 상승시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이런 과세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것의 부과 기준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실화율 정상화를 갖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실화율을 갖다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세의 변화만 반영을 해서 올해 1.52% 오른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시세로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을 한 것인데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64%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지수가 10.02%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승폭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었기 때문에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당연히 상승폭은 다르기 때문에요. 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도 특히 핵심지, 크게 상승하는 핵심지 같은 경우는 좀 세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시세랑 공시가격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우려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애시당초 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인데요.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급매물들이 있고요. 급매물이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실거래 가격 지수에 반영이 돼서 실거래 가격이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거래 가격이라서는 그리고 매매가 체결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시세의 90%까지로 현실화가 되면 실제로는 시세는 뭐 예를 들면 급락을 했는데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속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높은 가격에 체결되는 거래들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공시가격이 뒤늦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또 조세 저항을 직면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90% 가까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국민들의 세액 부담,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부담 등 여러 부담을 가중시키는 좀 무리한 좀 조치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의 안정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은 90%까지 정상화하는 것은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서울 개막전이 오늘 저녁 펼쳐집니다. 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과 LA 다저스의 오타니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스타들이 총출동해 서울 밤하늘을 수놓을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마지막 훈련에 임합니다.
선발로 나서는 다루비슈는 일찌감치 그라운드에 나와 힘껏 공을 뿌리며 구위를 확인하고 고속도 다른 투수들과 함께 점점 거리를 넓히며 공을 던지는 캐치볼 훈련을 소화합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한 김하성은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등 야수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 몸을 풉니다. 하지만 수비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다저스랑 하는 정규 시즌이 이제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았던 감이 올해 시즌 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은 이보다 앞서 몸을 풀었습니다. 가장 열심인 선수는 올 시즌 유격수로 자리를 옮긴 다저스 강타자 무키 베츠. 짧은 바운드 훈련부터 1루 송구 연습까지 쉴 틈 없는 훈련에 유니폼을 땀에 흠뻑 적셨습니다. 개막전 선발 글래스노우도 그라운드에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타니는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실내 훈련만 소화하며 개막전에 데뷔했습니다. いるので、本当に個人的にすごく楽しみですし、ここまで対戦がもちろんなかったので、そこも含めてすごく思い入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楽しみにしてます。 코앞에 다가온 2024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전. 개막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서울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모두 똑같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치러지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지구 라이벌인 두 팀이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예고하면서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는 고척돔에 폭탄 테러 협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새벽 고성능 폭탄을 경기 중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메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경비 인력에 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 횟수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은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4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고 5cm, 경북 북부에도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 대관령은 영하 8.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